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1월부터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바울의 선교에 대한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의 역사 속에서 교회의 출발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하는 강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로마의 박해 상황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탄생과 로마의 역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로마의 역사 속에서 가장 긍지로 삼았던 것이 직접 민주정치 제도입니다. 에클레시아, 민회라고 하는데요. 이 에클레시아 정치를 교회는 자기들의 새로운 공동체의 이름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민회라고 할 때도 에클레시아고 교회라고 하는 것도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긍지로 삼아오던 민회 전통을 교회가 받아서 자기들의 모임의 이름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로마의 역사 배경 속에서 교회가 출발하는 정황을 살펴보고 초대교회의 성격을 짐작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클레시아, 이 교회의 어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어, 히라버죠. 히라버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근데 본래 히랍의 정치를 상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할 때 에크, 이게 앞에 자음이 따라서 이제 에크, 에그, 엑스, 에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엑시트 하면은 이제 출구, 비상구를 얘기하죠. 이것이 이제 에 그러면은 밖으로, 밖에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에클레시아 할 때 클레시아 한다는 건 모은다, 부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클라스 그러면 하나의 불러 모은 집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 하는 것은 문자적인 뜻은 밖에서 회중을 불러 모은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광장 정치, 민주주의 정치의 시효가 되는 거죠. 직접 민주 정치요. 그 아고라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총회 또는 공의회라고 부르는 그 통치 기관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바로 그 회의가 에클레시아라는 것이죠. 분례라고 부르는 입법회의도 있습니다. 의회죠. 그런데 최고 권력기관은 광장에 모인 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유민으로 구성된 도시의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서 직접 민주주의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또 에클레시아는 그래서 최고의 권력기관입니다. 마치 교회에서 공동회의가 최고의 회의인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전 시민이 모이는 에클레시아에서 아주 중대한 결정들을 했습니다. 당대의 역사가 폴리비오스에 따르면 로마의 인민 또는 민회는 로마 공화정 체제 하에서 로마의 인민과 민회는 궁극적인 주권의 원천이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 인민, 민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에클레시아는 입법, 사법, 행정의 중요한 법령들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전쟁과 휴전을 결정하고 또는 화의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또는 살인죄, 반역죄 등 중대 범죄를 심판하고
사형을 집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당하는 것도 바로 이 에클레시아에서 사형을 당하게 되죠. 또는 집정관, 법무관, 정무관 등을 선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관료들을 에클레시아에서 직접 선거로 선출합니다. 왕까지도 에클레시아에서 선출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왕정에서도. 그런데 결국은 이제 본격적인 공화정이 되면서 왕을 선출 안 하죠. 집정관, 콘솔이라고 하는 이 둘의 집정관을 선출해서 왕 대신 정치를 하게 합니다. 집정관이나 원로원이 의견은 제출하지만 최고의 권력기관은 에클레시아가 같습니다. 근데 이런 직접민주 정치 제도는 굉장한 그 로마인들의 긍지였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선동에 휘말리기도 쉽고 대중의 판단이 분위기에 좌우되기도 했습니다. 아까 소크라테스가 사형당하는 것, 그런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동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에서 왕정이 종식되고 공화정 정치가 시작된 것이 주전 509년입니다. 이때 그 공화정에서는 공화정이 처음 시작됐는데 처음에 집정관으로 선출된 분 중에 루키우스 브루투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다시 왕의 선출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공화정 선언을 하고 이제 그 집정관으로 공화정을 책임진 책임자였는데 왕정의 복원을 꾀하는 그 왕족들이 그 아들을 브루투스의 아들들을 꼬셨어요. 그래서 두 아들을 포섭을 해서 왕정 복원하는 운동을 펴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발각되자 이제 그 민중들이 이제 처벌하기를 원했죠. 근데 이 루키우스 브루투스 최초의 집정관은 에클레시아 회의를 소집해 놓고 자기 아들 둘을 도끼로 거기서 목을 쳐서 단호하게 사형 집행을 합니다. 그 민회에 모인 사람들은 그저 국의 추방 정도 할 것이다. 그래도 잘하는 거다 이 정도 생각을 했는데 아주 단호하게 자기 아들을 손수 처형함으로써 그 공화정의 기틀을 아주 확고하게 움직일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하지만 초기 공화정은 그 역시 귀족 출신들이 이것을 주도해 나가게 됩니다. 이 에클레시아 정치를 처음엔 켄투리아 미국식으로 바라보면 센추리아가 되는 거죠. 이게 센추리 그러면 100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켄투리아라는 것은 백인대로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상층 귀족부터 백인 단위로 잘라서 맨 위에 센추리아에서 귀족 센추리아에서 과반수 이상 되면은 결정이 되는 거고 과반수가 안 되면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자꾸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제일 밑바닥에 있는 평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리는 거의 없겠죠. 그래서 사실상은 공화정으로 이런 투표의 양식을 취하기는 했지만 초기에 이 민회 에클레시아는 사실은 주도권을 잡은 것이
그 귀족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이 로마가 도시국가인데 이 그리스서부터 도시국가의 전통을 이어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리스의 민주정치는 자기 도시 내의 민주정치였어요. 그런데 로마는 보다 더 잦은 전쟁을 하다 보니까는 밖에 있는 다른 도시들의 협력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전쟁하려면 아무래도 병사가 많고 이 평민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는데 귀족들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점차적으로 전쟁을 수행해 가면서 평민들의 힘이 막강해집니다. 그래서 평민들에게로 권한이 강화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탈리아 반도 내에서 주도권을 잡는 전쟁, 또 그 잡은 다음 이제 포에니 전쟁을 통해서 페르시아를 제압하는 전쟁, 뭐 이런 전쟁들을 계속해 수행해 가면서 평민들의 권한이 점차적으로 강화되게 됐습니다. 초기에 했던 이 켄투리아 백인 투표는 집단 투표제였습니다. 기병부터 신분 계층의 서열에 따라서 차례로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과반수가 넘으면은 그 다음에 하위 계층들은 투표할 기회조차 얻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모든 계층의 시민이 참석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상류층, 부자들을 중심으로 한 회의체제였습니다. 여기에 반발해서 기원전 494년에 성산농성 사건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평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평민회가 구성됩니다. 그래서 민회, 에클레시아는 센추리아, 켄투리아 백인 귀족부터 내려오는 제도죠. 그것과 평민회, 이 이원 구성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물론 평민회보다는 켄투리아가 더 강했습니다. 하지만 시대 상황이 변화됨에 따라서 귀족과 평민 간의 신분 투쟁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고 기원전 276년에 호르텐시우스 법에 의해서 평민회가 켄투리아 회의에서 하던 기능을 전부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민회로 명실상부한 에클레시아로 발족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일반 민회의 결정은 원로원의 인가를 얻지 않아도 국법으로 효력을 발생하게끔 그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그 후에도 켄투리아는 정치적 기능을 감당하기는 했지만 기원전 241년서부터 218년 사이에 부족 수가 35개의 부족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켄투리아의 구성에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부족의 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자 기병 우선 투표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 상층의 우선 투표권이 유명무실하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켄투리아 회의는 황제 통치가 시작될 때까지 존속하기는 하지만 정치적 중요성은 없어지고 그저 공무를 분배하는 한 단위로서만 존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완전한 에클레시아 정치를 얻기 위해서 공화정이 시작됐지만 그것을 회복하는 데는 약 200년의 시간이 걸린 거죠. 그 200년간 치열하게 그 아래서 계급 투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마침내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성문법을 제정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12표법이라고 합니다. 12개의 석판에 새겨서 기록했다 해서 12표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토지상한제, 평민들의 부채나 노예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평민회의를 열었습니다. 또한 평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호민관 제도를 두어서 2명에서 10명까지의 호민관을 선출했는데, 이 호민관은 아주 절대 권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호민관을 해치는 자는 반역죄로 사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민회에서 호민관으로 선출된 사람은 신분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귀족들이라고 그래서 함부로 그 무시하고 죽일 수 없게끔 아주 법적 정치로 못 박아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와 로마로 이어지는 민주주의 전통은 이들의 정치 체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랑이었습니다. 이들이 작은 도시 국가로 출발을 했지만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페르시아나 마케도니아와 같이 굉장히 강력한 제국들이죠. 그 제국들을 물리치고 세계의 맹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진 에클레시아 민주주의에 대한 긍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 체제의 우수성을 증명한 셈이죠. 조그만 도시국가가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조그만 도시국가의 강력한 힘이 실려지게 된 원천은 그들이 평민들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그런 민주정치의 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주도하는 정치, 공화정 정치를 일찍이 펼칠 수 있었다는 것이 이들 정치의 아주 획기적인 긍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그 민회 정치, 에클레시아 정치가 결국은 이제 변질되게 됩니다. 이것은 그 시저, 우리가 성경에는 가이사로 나오죠.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시저고 원래 이름은 케사르죠. 그래서 카이사르, 가이사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임페라토르 줄리어스 시저, 유명한 그 시저가 등장하게 되면서 로마의 내전을 종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황제로 본인이 등극하고 제정으로 넘어가게 되죠. 근데 시저는 자신을 종신 독재관으로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딕테이토 퍼페추아, 그래서 자기 이름을 그렇게 붙이고 절대 권력자로 등극하게 되니까 기원전 44년에 결국 암살당하게 되죠.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시저가 아주 최측근으로 여기고 사랑했던 브루투스, 그 브루투스가 막 반란군들이 일어날 때 결국 나와서 시저를 찔러 죽이게 되죠. 그랬을 때 시저가 그 브루투스를 보면서 브루투스 너마저도 하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브루투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최초의 집정관, 자기 두 아들을 사형시킨 그 집정관도 브루투스였죠. 루키우스 브루투스, 그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브루투스는 시저를 사랑하고 시저와 단짝이지만, 그러나 공화제에 대한 애착이 강한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화제를 무시하고 황제 제정으로 넘어가고 독재가 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롱기누스 등이 합작을 해서
결국은 시저를 암살하고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시저를 암살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지 못했어요. 그 이후에 그들은 이제 안토니우스를 중심으로 또 시저의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하고 둘이 그 내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그 내전에서 결국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아우구스투스 황제라는 칭호를 받고 거의 절대적인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제정으로 넘어가지만 로마의 긍지였던 공화정을 가장할 수밖에 없는 제정이었습니다. 이때 통치 체계를 원수정, 그러니까 원수, 최고 원수를 정점으로 하는 그런 제정이죠. 그 제국 정치를 실제로 했는데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자신을 프린캡스라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린캡스라는 것은 제1의 시민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황제지만 황제를 황제로 부르지 못하고 제1의 시민이다. 이렇게 공화정을 가장한 모양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만큼 로마의 이 공화정에 대한 민주정치에 대한 긍지가 아주 높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독재관을 거부하는 등 자기 자신은 이제 독재관이라는 그런 명칭을 쓰지 않습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은 양아버지였던 줄리어스 시저의 암살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황제는 제정을 펼쳤지만 로마인의 긍지인 민주정의 흔적을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로마의 전성기라고 부르는 7황제 시대에 황제는 자기가 에클레시아의 머리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민주정치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정치를 위한 황제다. 그래서 난 민주정치를 수호하는 황제다. 이런 모양새를 취했던 것이죠. 그래서 황제 스스로가 자신을 호민관이다 이렇게 칭했습니다. 호민관도 이 민주정치의 상징 아닙니까? 그래서 공화정 시절에 절대권을 부여받았던 호민관의 신성불가침권, 그러니까 호민관을 죽이면은 그 반역죄로 사형에 처한다는 그것을 황제 자신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구적인 호민관이다 이렇게 본인을 칭하고 그러나 에클레시아에서 황제를 선출하는 것은 폐지했죠. 그리고 자신이 영구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황제에게 삼권이 집중되었고 황제 숭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원로원이나 에클레시아의 전통은 폐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는 형식상 로마인의 긍지로 삼는 에클레시아 정치를 완성하는 것처럼 처신을 했습니다. 황제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황제는 에클레시아의 머리로서의 역할을 자처했던 것입니다. 로마에서는 시인들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신으로 찬미했다면 식민지에서는 공식 문서에서조차도 황제를 신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본토인 로마 내에서는 그저 시인의 그런 시적인 구절에서 정도 나왔는데
밖에 이방 지역에는 이 황제의 권한을 공문에 집어넣는, 그리고 황제를 신으로 묘사하는 그런 것들이 공문에 명시될 정도였다 하는 것이죠. 황제는 자신의 생일을 새해 시작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달력에 황제의 생일을 신의 생일이다 이렇게 적어 넣었습니다. 황제에 대한 충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제국 주민은 황제 숭배에 참가하도록 불려가서 황제와 황가의 일원을 신으로 모셨습니다. 황제 숭배의 중요성은 조금씩 커졌습니다. 그래서 3세기에 이르러서는 그 위기가 아주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특히 제국의 동부 지역에서는 황제 숭배가 아주 널리 보급되었고, 황제 숭배를 하는 시설들은 로마 여러 도시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황제 숭배 시설들은 로마 문명을 상징하는 로마화 시켜나가는 중요한 기관이었습니다. 황제 숭배는 기존의 신전에서 치르는 의식에 부과되거나 또는 공중 목욕탕 등의 특별 시설에서 관련 의식을 치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토의 지식인 중에서는 이 황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이 많았습니다. 원래 예언자는 고향에서 존경을 못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조금 다른 맥락이지만, 황제를 너무나 잘 그 성장 과정이고 어려서부터 그 과정을 지켜온 사람, 그 집안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은 황제를 어떻게 신으로 숭배하기가 어렵죠. 저는 뭐 나하고 어렸을 때 같이 불알 친구였는데 그 황제로 숭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본토 지식인 중에는 이 황제 숭배를 싫어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로마 사람은 황제가 살아있는 신으로 여겨지는 것을 아주 우습게 여겼고, 또 황제가 죽은 뒤에 신격화되는 일을 공개적으로 비웃기도 했습니다. 소세네카는 클라우디우스 황제를 호박으로 만들기라는 풍자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황제 신격화를 풍자하고, 여기서 멍청하게 묘사되는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신이 아닌 호박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 54년 클라우디우스 장례식에서 이런 신랄한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로마는 자기들의 시대를 황금 시대라고 칭했지만 비판적인 목소리들도 많이 존재했습니다. 유베날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그 시대를 황금 시대는커녕 흑철 시대보다 나쁜 시대다. 그리고 이 시대의 타락에 걸맞는 이름이나 금속을 이 자연 속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흑철 이런 비유도 맞지 않는다 하는 거죠. 황금은커녕 흑이나 철 그 이름도 어느 자연에도 그 비교할 수 있는 이름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시대다. 그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